어머니, 제가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씁쓸했던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5월 14일, 제 외아들 민준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남색 한복을 입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하객들처럼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보석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한 모습만 보면 됐으니까요.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 제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한쪽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차가운 시선들. 저는 괜찮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오늘 처음 만나게 될 며느리가 바로 그 시선들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 만난 윤지혜. 제 며느리가 될 여자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입으론 예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제 한복을 훑으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60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봐온 그 눈빛,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피로 연장에서 저는 또 한 번 싸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자리를 권했지만 신부 측 친척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제게 뭘 하는지 물었고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부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 그리고 바로 옆에 앉은 지혜가 친정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이와 지혜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소박하다며 체면도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잘 될까? 석 달 후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가 함께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결혼식 때보다 훨씬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사온다며 제 낡은 식탁을 훑어봤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식탁, 낡은 의자, 오래된 주방 가구들. 그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좋은 가구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속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친구들한테 시댁 이야기를 하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자기들 체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가난한 시어머니, 창피한 존재로만 본다는 것을.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명절이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고 결국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월 17일. 올해로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파도 썰고 두부도 넣고 정성껏 1시간을 끓였습니다. 아들 생각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국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연락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와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신 축하 인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저는 들어와서 밥 먹자고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미역국을 먹느냐며 자기는 고급 레스토랑 음식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거라고 말렸지만 지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미안한 듯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혜의 친정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혜가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함께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를 이끌며 집안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가구를 보라며 다 몇십 년 된 거라고 했습니다. 창문도 단열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제가 듣도록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솔직히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기들한테 손을 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이 모양인데 나중에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황급히 사과했지만 지혜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한테 짐이 되실 거면 미리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어머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친정 식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생일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지혜 가족이 돌아간 후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지혜한테 잘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미역국을 데워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6해를 살아오며 가장 쓸쓸한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고 결국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될 것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저를 무시하는 그 며느리가 머지않아 제 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첫 손자를 만나러 민준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생후 100일이 된 작은 생명. 제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혜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 거기엔 환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아기 옷과 작은 금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들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손자를 보려면 용돈을 주고 가라고. 공짜는 없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나서며 지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정에서는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며 시댁은 왜 아무것도 안 주냐고 따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다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혜는 그 돈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되냐며 다음부턴 돈 없으면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손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제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처음 보는 제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영에 복귀한다고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고, 회장님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멀리했던 그곳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입었던 옷이었지만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설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깨워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었다는 것을. 다음 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집에서 민준이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집안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증서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성그룹 주식 증서. 그녀는 천천히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0억 원. 아니, 그것은 액면가였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잔고 증명서, 각종 자산 증빙 서류들. 모두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가난한 게 맞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식들이 어디서 온 건지, 왜 민준이 명의로 되어 있는지,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지혜는 그를 추궁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다고. 지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비밀이냐고,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시어머니가 정말 돈이 있는 거냐고.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믿어달라고만 했습니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정말 돈이 있다면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부자였다면?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나고, 왜 낡은 아파트에서 사나고. 지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민준이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번 돈일 거라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할 거라고. 그리고 그녀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서류를 봤다고, 민준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 이제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숨기려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주제에 아들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그 돈은 자기와 민준이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손자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자기네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전화를 끊고 지혜는 후련해했습니다. 드디어 성가신 시어머니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 최상층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회의실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 방금 전화로 쫓아낸 그 시어머니라는 것을. 지혜가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30년 만에 복귀하는 회장의 자리.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했고 언론에 발표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연락을 차단당했습니다. 지혜가 제 번호를 모두 차단했고 민준이의 핸드폰도 받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더라도 손자는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저는 작은 선물을 들고 민준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체인이 걸린 채 살짝만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지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자 얼굴 좀 보러 왔다고. 잠깐만이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지혜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좁게 닫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미 전화로 말했듯이 앞으로 오지 말라고. 자기네 가족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저는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자 할머니인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자 볼 때마다 용돈도 안 주는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손자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자기 친정 할머니는 매번 100만 원씩 주는데 시어머니는 겨우 몇만 원밖에 못 주지 않냐고. 저는 손에 든 선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옷과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거냐고. 자기 아들은 명품만 입는다고. 이런 싸구려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만약 또 오면 경비실에 신고하겠다고.
이제 시어머니는 자기네 가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선물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노인네, 손에 든 선물 가방. 하지만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엔 이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내려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타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쫓아낸 그 사람이 내일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걸.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작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악몽이. 다음 날 토요일 오후 6시 지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가신 시어머니를 정리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긴급 속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신성그룹 창업주 박영숙 회장, 30년 만에 경영 일선 복귀. 지혜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대형 기자회견장이 비쳤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여성, 단정하게 올린 머리,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지혜의 와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화면 속 그 여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알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권위 있고 강인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여성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신성그룹은 한국 10대 기업 중 하나이며 박영숙 회장은 30년 전 남편 사후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했지만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신성그룹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이 넘으며 박영숙 회장이 보유한 지분만 해도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화면은 기자회견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시어머니. 아니, 박영숙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다고. 아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박영숙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잘 있다고.
하지만 가족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2조 원. 시어머니가 가진 돈이 2조 원.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그 여자가, 가난뱅이라고 놀렸던 그 여자가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손자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비실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거대한 재산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민준이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이사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늦었습니다. 모든 게 늦었습니다. 그녀가 쫓아낸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세계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고급 주택이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겠죠. 그리고 지혜는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김 비서가 제게 보고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계속 회사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면담을 요청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혼자 가겠다고, 지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아들은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지혜가 그렇게 엄마를 대하는 걸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자신이 부족했다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제 아들.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자는 어떻게 하냐고.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올 거라고. 지혜는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운 증거가 있다고.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했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깨지는 건 언제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걸 잊고 살았다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은 지혜의 화려한 외모에 속았다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라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라고. 이제 민준이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회사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업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사회를 이끌고 주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전설적인 여성 회장과 그녀의 아들 이야기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이혼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지혜를 본 건 법원 복도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수진이는 제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존경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재벌 회장인 걸 알았지만 저를 그냥 민준이 어머니로 대했습니다. 명절엔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생일엔 손수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제 손자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이와 수진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수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처럼 훌륭한 분이 되고 싶다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다고.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진정한 사랑, 그것이 진짜 가치라는 걸. 며느리 지혜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욕심과 오만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모든 걸 얻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